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만 마음을 흔드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번 영상은 공부가 잘하고 싶은 당신이 이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이 영상 덕분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전과는 다른 성과를 보일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라. 분명 놀라운 성장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습법 대작 시리즈 그 마지막 편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권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학습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 중에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이 가득한 그 영상들 중에 이 영상,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보이는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을 클릭하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지금 공부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니까요. 여기서 그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 유튜버들의 말에 의하면 영상을 시청한 사람 중에 실천까지 하는 경우는 10%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그러니까 내 생활의 일부가 될 때까지 대략 2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정보, 공부 노하우, 운동 노하우, 부업 정보 등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차피 따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본 분 중에 실천으로 옮기는 분은 남들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딱히 잘생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남자가 나와서 공부 이야기를 하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추천하는 것 3가지와 방해가 되는 것, 추천하지 않는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부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만 추렸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은 추천하는 거 3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지 않는 거 3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이전 영상들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4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건 꼭 전달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보다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려면 4분 이전에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낭설에 대해서 먼저 다루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을 권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것, 치명적인 것을 멀리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장담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부는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카페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카페는 수험생활 초기에 1~2달 정도만 참고하시고 이후로는 멀리하세요. 정보가 궁금하다면 조금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를 곁에 두고 쉬는 시간에, 쉴 때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 정도만 하세요. 정보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접속했지만 생각보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제 경험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특정 카페에는 저와 같이 사회과 교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합격한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도 있고 임용시험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일종의 소속감, 공감대 이런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부 시간을 줄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후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올해 교원 선발 예상 인원을 올리면서 지인이 교육청에 근무하는데 대략 이렇다더라, 미리 발표된 예상 선발 인원과 좀 차이가 있다더라 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보면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서 막 검색을 해요. 이런저런 기사도 보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근데 딱히 팩트 체크가 안 돼요. 그냥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검색을 접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질문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험생들 사이에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올리고 의견을 구하죠. 그러면 댓글로 각자의 생각을 올려요. 만일 내가 시원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나 역시도 잘 모르고 있었다면 그 질문에 달린 수십 명의 댓글이 신경이 쓰이죠. 꼭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 과목 공부부터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정성껏 자신에게 맞춰서 세워두었던 학습 계획 다 틀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어떻게 내가 답을 달았는데 누군가가 대댓글로 반론을 올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뭐라고 논쟁이 시작되죠. 굳이 필요 없는 논쟁이고 시간 낭비예요. 그냥 내 공부,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합격자들은 합격자 발표가 끝난 직후 며칠이 지나면 그 커뮤니티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1년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들어와요. 이들 중에 일부는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풍문을 투척해놓고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광고성 내용들도 올라오죠.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합격자 수기도 마찬가지예요. 합격자 수기는 여러분이 공부 초기에 방향을 잘 못 잡을 때 그때 참고만 하는 거예요. 합격생들의 상황과 내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자세히 수기를 적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변수를 다 적을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읽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고2 때까지 성적이 엉망이라서 2학년 겨울방학부터 마음 잡고 공부했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칩시다. 이 글을 읽은 학생은 5등급, 6등급인데 1년 정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을 쓴 사람은 본인 기준에 3등급 넘어가면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격 수기는 동기부여 소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어떤 책을 받고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지만 참고해 주세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글에 담겨있는 수험생의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본받고 내 생활에 그대로 옮기면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성과를 못 내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라서 성과를 내기 힘든 시대예요. 이럴 때는 과감히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줄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눈 감고 쉬세요. 그게 더 여러분의 후속 학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딱히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도 수험생들 사이에 엄청 의미를 두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 통계 자료들을 허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쟁률 같은 게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목 경쟁률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의미 그대로 응시 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단순히 몇 명의 한 명꼴로 합격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등의 이유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된 결과예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일날 결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응시자의 숫자를 다 제외하면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나와 진짜 경쟁해야 할 사람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경쟁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과목 평균 역시 마찬가지로 허수예요. 과거에는 진짜 1등부터 꼴등까지를 한 줄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전 과목 평균을 계산해서 전교 등수를 계산했죠. 근데 등급제로 바뀐 이후로는 이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과락 조건이 있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면 굳이 전 과목 평균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과목 평균은 그저 전체적인 학습 정도, 수준을 가늠할 때 쓰는 참고 자료 정도예요. 그보다는 어떤 과목이 특히 더 부족한지 그걸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와 비슷하게 순 공부 시간 역시 허수인 경우가 많아요. 타이머를 가지고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건 학습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정 시간 이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은 절대적인 시간보다 효율성에 집중해야 해요. 똑같이 12시간 공부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효율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겠다는데 너무 목맬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고 방해할 거예요. 이 시리즈 첫 번째 영상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 절대적인 학습 시간, 의미 있는 노력, 그리고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의 함수입니다. 평균, 통계 자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의미 있는 노력의 시간, 그리고 제대로 된 학습 방법입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마세요. 굳게 마음 먹고 여러분이 가려고 한 그 길,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4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딱히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잠을 좀 넉넉하게 자면 나만 나태해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 일부는 각성제 등을 복용해서 인위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의 기능에 대해서 몰랐던 시대에는 잠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까지 학습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면서 수면의 역할,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명령과 정보가 들어오면 멈춰버리잖아요. 우리 흔히 뻗는다고 하죠. 들어오는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버벅거림이 발생하다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시에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도 활동 중인 두뇌 회전이 버벅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두뇌의 처리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기도 하고요. 받아들인 정보를 별도의 시간에 따로 처리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전에 받아들였던 정보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작업 기억에 남아있는 많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도 하고 반대로 삭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의식에 남겨두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청소, 정리 정돈을 하는 거예요. 간뇌 등과 같이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영역 역시 수면 중에 신체의 다양한 움직임을 조절한다고 해요. 호르몬의 분비나 자율신경계 조절 등이 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을 좀 자면 컨디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패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렘 수면과 논렘 수면, 그러니까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을 번갈아 가면서 수면을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대로 수면 시간을 가져가는 게 컨디션 유지에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시간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정도가 되고 그런 거죠. 이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적의 수면 시간, 이런 건 없어요. 각자의 상황과 조건, 타고난 신체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잠을 줄이는 건 이후에 할 공부에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컨디션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면을 취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보세요. 지금부터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추천해드릴 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운동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남학교의 점심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죠. 얼른 밥을 먹고 조금이라도 더 축구를 하기 위한, 한 30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면 땀도 식고 체력도 소진돼서 저절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운동하고 들어오면 공부가 안 된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적당한 수준의 운동은 분명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시티파크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장애를 겪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전 20분 동안 러닝머신,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시켰는데 이 학생들의 독해력, 작문 능력, 수학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 중에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 전후 뇌 속의 혈류량을 비교하는 실험이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 후 새로운 뇌혈관이 형성돼서 뇌세포 생성을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이 더 원활해져서 뇌를 젊게 해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학습 전문가 요시다 다카요시에 따르면 장기간 동일한 공부만 하게 되면 뇌의 특정 부분에만 자극이 가해져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가 안 돌아간다 라고 하는 상황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두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간단한 신체 운동만으로도 두뇌의 다양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적절한 강도, 그러니까 최대 심박의 60%를 넘지 않는 정도의 강도로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대입 수험생 연령대를 고려하면 대략적인 최대 심박은 분당 200회 정도죠. 그러니까 이 최대 심박의 60% 정도면 분당 120회 정도 되겠네요. 두뇌 활성화 이외에도 체력 증진이라는 점에서도 운동은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약으로 체력을 끌어올린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만 체력이 좋아지고 안 먹으면 다시 나빠진다면 약에만 의존하게 되겠죠. 근본적으로는 체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외국의 세계적인 대학들을 보면 그 대학 학생들은 학문 이외에도 조정, 럭비, 테니스 등의 스포츠에서도 아마추어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그 분야에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모든 부분을 다 잘하는 능력을 타고났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운동과 학습 모두를 균형 있게 발달시켰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부터 공부 중간중간에 간단한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앞서 일본 학습 전문가 요시다 다카요시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공부 중간중간에 신체 활동을 해서 두뇌의 모든 부분을 활성화시킨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환학습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전환학습이라는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성격이 다른 분야의 공부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물리를 유독 어려워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물리를 보고 있어도 딱히 몰입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공부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방법을 바꿔봤어요. 물리를 1시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어나 영어를 1시간 보거나 아니면 제일 좋아했던 사회 과목을 1시간 공부했죠. 그리고 다시 물리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물리를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데 신기하게 물리를 포함해서 다른 과목들의 성적들까지도 더 좋아졌어요. 이런 경험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해봤다는 분들은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공부의 성격별로 분류를 해보면 국어나 외국어 같은 언어학습, 수학 중에서 공식만으로 푸는 문제나 도형 등과 같은 계산학습, 확률과 통계같이 수학과 논리를 접목해야 하는 논리학습, 그리고 한국사나 세계사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이야기학습, 지리 같은 공간학습, 물리로 대표되는 추상적인 개념학습, 화학, 생물, 사회 과목같이 개념을 적용하는 개념 적용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직하게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공부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과목을 전환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독서. 사실 독서는 저 말고도 가깝게는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거의 모든 어른들이 추천하는 활동일 거예요. 그냥 막연히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이니까 많이 읽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 왜 독서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독서를 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학창시절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상에서 눈으로 딱히 실물을 접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습니다. 생물의 거의 모든 내용이 그렇고요. 손가락, 발가락 사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학의 모든 분야, 그리고 사회 교과목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 단어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외국어 학습 등 거의 모든 학습 내용은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히나 초등학교 5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때 학습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이전 학년도와는 달리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입헌군주제, 권한쟁의 심판, 이런 단어들 딱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교과서에는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갔다가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은 독서를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사실 나와 비슷한 언어 수준을 가졌지만 학습에서는 약간 앞서 있는 학습자와 학습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면 좀 쉽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독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만화로 된 책은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독서의 또 다른 학습 효과는 요약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초등학생들이 영화 한 편을 보면 줄거리 요약을 잘 못합니다. 2시간 남짓의 영화를 보고 줄거리를 말해달라고 하면 지엽적인 내용에 치우치는 경우도 많고 이야기의 순서가 뒤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표현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중요도를 파악해서 삭제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줄거리 요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서 교과서나 참고서를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인강을 들었을 때 한 강의, 하나의 주제가 끝나면 그 내용 흐름이 어떤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걸 연습한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생들 독후 활동으로 다양한 활동 많이 시키죠. 이거 더 해야 합니다. 줄거리 말하기, 독서 토론, 독서 일기 쓰기 등등 더 해야 합니다. 이게 절대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개념의 경중을 파악하고 흐름을 스스로 짜보는 연습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능력들은 결국에는 머릿속에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당연히 이런 능력들이 발달한 학생은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독서를 추천하는 겁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일단 읽으세요.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일단 읽으세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함께 발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방법 대작 시리즈 마지막 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했으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꼭 화면 안 봐도 됩니다. 소리만 들어도 되니까 공부하다가 쉴 때, 잠들기 전에, 공부 시작할 때 눈 감고 그 내용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씹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듣고 실천해주세요. 그러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편부터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따라오셨다면 분명 남다른 의지가 있는 분일 테고 그 의지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ow to Study 강쌤이었습니다.